진짜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 가기만 해도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 등록 외국인들을 주민으로 명백히 인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수요에는 빠져 있어요. 그 캄보디아에서 온 친구가 하루에 2시간씩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그 캄보디아어로는 받을 수가 없어요. 나한테 불리할 이유가 없는데 언어가 안 되어서 사실은 이제 그 불이익을 당하고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 감소되는 것이 우리 그 다문화 정책에 대한 그런 예산이들 하는데 사실은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사회 곳곳의 이슈들을 파헤쳐서 그 이면에 있는 속사정을 시원하게 밝혀보는 색다른 시사 토크 속사정. 저는 진행을 맡은 양재열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분야 전문가분들 모셨는데요. 경기 글로벌센터 송인선 대표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네 분 다 좋은 말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이주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 낯선 제도와 언어 앞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은 행정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수가 최초 조사된 2006년에 53만 명에서 지금까지 이주민의 수는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주민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그로 인한 진통도 상당합니다. 사회는 급속도로 변하는데 제도의 변화는 이를 못 따라가고 있어서인데요. 작게는 쓰레기 분리수거나 무단투기, 주차 문제로 인한 갈등부터 각종 공문서의 외국어 번역본의 필요성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주민의 행정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지자체의 행정조직 규모를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서 외국인 주민을 지자체 행정 수요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이 급증하는 시대 변화를 행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데요. 이주민이 바라본 한국 행정 서비스의 현주소는 어떨지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예, 제가 직업이 변호사인데 사실 저도 어디 뭐 공공사무소, 공무소 같은 데 가서 이 행정 절차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솔직히. 근데 이주민분들에게는 정말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래서일까요, 우리 버티가 씨가 행정을 전공을 하셨다고, 행정학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전공하시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시다면서요? 네, 맞아요. 저는 우선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정말 유학만 하고 4년 채우고 졸업장을 따고 몽골에 가려고 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말 그대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4년 동안 그 다른 공부, 마케팅 경영 공부하다가 이제 남편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운명이 한국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이 돼버린 거예요. 네. 오늘 사랑 얘기하려는 게 아닌데.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아무리 4년 동안 생활한다고 했다 하더라도 학교 캠퍼스 안에서만 생활했었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기 너무 부족했던 거예요. 제가 캠퍼스 안에서는 학교 문제라든지 학점관리 이런 거는 되겠는데 나가서 쓰레기 분리수거부터 예를 들면 혼인 절차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부터 진짜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 가기만 해도 너무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이 나라에서 생활하려면 이 나라의 행정 절차를 좀 알아야겠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행정학을 공부하게 되었고 또 제대로 된 행정에 대해서 인식을 좀 갖고 싶어서 선택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버티가 씨처럼
행정학을 전공까지는 안 하더라도 이게 이주민 분들이 행정 때문에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정말. 어디 포트가시 하나뿐이 한 번뿐이겠어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오늘 방송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버트가시에게 또 계속 질문을 드릴게요. 행정 수요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이 외국인 분들은 정부의 행정 수요에 많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네네. 이 행정 수요가 무슨 말이에요? 행정수요라는 말이 국민 또는 주민이 행정기관으로부터 그들의 권익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해 주기를 요구하거나 또 이제 보다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주는 것이 바로 행정수요이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좀 편하게 얘기하면 그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행정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네. 근데 신 회장님, 네. 근데 왜 외국인 분들은 행정 수요에 포함이 안 돼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지자체 그 행정 규모를 보면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정하고 있어요, 공무원 수를. 그래서 그 지방행정기구의 정원 규정에 관한 그 제7조에 따르면은 행정구역 개편 또는 인구수 증가로 가구를 증설하는 경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민등록상.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아직 국적 미취득자라든가 이런 또 이제 그 이주 노동자라든가 이 부분들은 이제 포함이 되지 않는 건 사실이죠. 송 대표님, 법을 왜 이렇게 좀 이해하기 힘든 법을 만들어놨죠? 글쎄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규정이 만들어진 지가 1995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는데 예. 이거 이제 행정 조직 규모로 정하던 이런 그 것들이 그냥 그대로 이어받아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또 사실상 외국인으로 인한 신규 행정 수요를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또 반대로 지방자치제 그 이렇게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등록, 네. 네, 그래서 네. 특히 그 제13조에 보면 주민의 권리, 그다음에 이제 제14조의 주민투표, 제15조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등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법에는 그 등록 외국인들을 주민으로 명백히 인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이게 행정 수요에는 빠져 있어요. 뭔가 좀 그렇죠. 안 맞는 셈이네요. 그렇죠. 약간 균형이 네. 안 맞는 건데. 네. 송 대표님께서 이 경기 글로벌 센터에서 네. 이주민들 상담도 많이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보셨을 때 이 이주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말 뭐 아주 미비하고 거의, 아주? 예, 정말 뭐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 외국인 주민에 대한 각종 홍보물을 많이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홍보물을 만들기는 뭐 여러 나라 언어로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은 이분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홍보물을 접할 정도로 사회활동이 많은 외국인 분들은 실상 그러한 뭐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이런 그 기초법에 대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를 않죠. 이미 다 알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런 홍보물조차도 접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만들어서 알아서 좀 잘하세요라고 이렇게 나눠주는 정도로는 많이 부족한 현실이라는 건데. 맞습니다. 실제로 신 회장님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 분들이 아주 많이 사는 지역들도 있잖아요. 네. 사실 그런 곳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이른바 행정 수요라는 것에 맞춰서 네.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나 보죠? 네, 노력을 하는 모습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외국인 밀집 지역 그 도시, 뭐 예. 제2의 뭐 나라 같다 이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 특히 보면 이제 교통이라든가 뭐 금연구역이라든가 또는 뭐 이제 그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모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이들이 알고 우리나라 그 문화에 적응할 것인가. 이제 좀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안타깝지요. 사실은 고급 문화이고
이렇게 좋은 문화인데 미처 몰라서 아무데나 담배꽁초를 버린다든가 이제 좀 이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이게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서 아직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뭐 여러 방면에서 저희가 이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긴 한데 어쨌든 조금씩 나아지는 움직임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우리 송 대표님께서 참석하신 행사라고 해야 될까요? 다양성 소통 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이 열렸다고 위원으로 참석을 하셨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그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다양성 이제 그 소통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이제 발족이 됐습니다. 지난달 14일 날 발족이 되고 또 지난 21일 날 첫 이제 소통위원회를 이제 개최했는데 정말 그 외국인 거주 인구가 지금 거의 240~50만 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에 대한 이 갈등 조정 기구가 사실 없죠. 보면은. 그래서 뭐 이 다양성 소통위원회가 법적인 구성력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민과 외국인의 갈등을 민간단체에서 어쨌든 이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중재 역할을 한번 해보자 이런 뜻에서 이번에 발족이 됐습니다. 예. 그럼 이제 그 자리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주로 좀 뭐 문제점들로 거론이 됐나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원곡동이 전국에서 그 외국인 밀집 지역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는 동네다 보니까 안산에. 안산요? 네, 그래서 회의도 원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했습니다. 예, 첫 회의를.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여러 이제 안건이 올라온 것 중에 쓰레기 투기 문제, 쓰레기 투기. 예, 무단 투기.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고용 허가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고용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또 본인의 체류 자격과 더불어서 또 외국인 청에 비자 관련돼서 신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결혼 이민자, 결혼 이주 여성분들이라든가 일반 외국인들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고용 계약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잘 느끼지도 못하고 또 고용을 하는 고용주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일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직이 발생하거나 뭐 이럴 때는 그 어떤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많이 당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사례로 첫 번째로 쓰레기 투기 문제를 꼽으신 게 약간 좀 낯설기도 하고 아니 버태갈 씨 쓰레기 버리는 문제 이런 게 왜 발생을 하죠? 뭐 분리수거 이런 거를 잘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네, 한국에서는 아주 쓰레기 분리를 해서 버린다는 게 예. 일반적이잖아요. 예, 예. 근데 제가 살아온 몽골 그리고 주변 나라 중국 같은 경우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해서 버려야 된다는 자체 개념이 아직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이제 대학교 생활하면서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4년 동안은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쓰레기 버리면 경비원 아저씨께서 처리해 주는 걸로 기억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남편하고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서 종량제 봉투 사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에 제가 쓰레기 버리면서 돈을 주고 버리는 경우가 너무 없었기 때문이죠. 네. 한국에서 생활하는 4년 동안 또 제가 돈을 주고 쓰레기 버려본 적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한국에서 3년이든 4년이든 생활한 특히 전 유학생이었으니까 너무 한국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서울시 그 용산구 후암동 주변에서 살고 있거든요. 저희는 해방촌이랑 가까워요. 이태원. 외국 분들이 되게 많이 이제 밀접한 생활하고 계시는 곳인데 거기 정말 쓰레기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 외국인들이 저와 아마 비슷할 거예요. 왜 내가 쓰레기 봉투를 돈 주고 사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실 버릴 겁니다. 건데. 이거 어차피 버릴 건데. 이게 너무 생소해요.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가구 같은 걸 버리잖아요. 예. 대형 가구 같은. 그럼 동사무소 꼭 굳이 가서 신고를 2,000원 주고 그런 것도 좀 아까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념적인 그리고 우리 생활의 정서에 맞지 않는 그런 새로운 이제 문화이다 보니까 그럴수록 좀 많이 교육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네. 저도
토론회가 있을 때 이게 서로 문제에 대해서 토론했을 때요. 중국 분한테 들었는데 중국에서는 집주인한테 돈을 들이니까 언제든지 버려도 된대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요일이나 시간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언제든지 버린다고 했습니다. 송 교수님 이게 사실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아, 일이 그럼 있겠죠. 이건 생활 문화죠, 생활 문화 이게. 그러니까요. 근데 각 나라마다의 생활 문화가 각자 다르잖아요. 저도 참 황당한 소리를 들었는데 쓰레기 버리는 것을 제가 왜 버리냐고 물었더니만은 아 이거 버리면은 이걸 주워서 먹고 사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 상당히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그 홍보나 또 한국에 대한 문화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아직까지 이분들한테 잘 알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 사고에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본부에서.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도 그 쓰레기를 버리고 싶을 때 버리고 이렇게 그때그때 좀 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 같은 경우는 쓰레기가 우리 집에 있으면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든지 미신 같은 게 있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를 왜 쓰레기를 모시고 사냐 이러한 그 더러운 것을 우리 집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미신 종교적인 얘기죠. 야, 이게 사실 사소해 보이지만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고국에 살던 문화가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생활 속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고 또 처리하는 쪽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 얼굴 찌푸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거 하나하나를 좀 알려드려야 되는 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고요. 아, 쓰레기는 좀 넘어가서 양월수 선생님 이거 말고도 이제 사시면서 좀 공공 서비스가 우리 이주민들에게 많이 불편하다 이런 거 좀 느끼시죠? 아, 그렇죠. 이게 그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안 올라가고 있어요. 저도 기하를 안 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뭐 서류 드릴 때 제 이름으로는 할 수 없고 당연히 그 금민 남편 이름으로 하는데 그거는 괜찮은데요. 지금 그거 뭐죠? 가족 관계 증명서 예. 거기에 그 외국인 등록번호를 올리고 싶은데 남편이 같이 동반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복사본만 보여줘도 될 때가 있고 그냥 번호만 쓰면 될 때가 있는데요. 근데 거기는 꼭 같이 가야 돼요. 네, 그런 점이 좀 불편함이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행정안전부에서 그런 외국인 대상 공공 서비스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는데요. 정부에서 들어보려고 했군요. 예, 그거는 했어요. 근데 동포들이 행사를 하기 위해 찬스를 빌려고 했는데 그 공무원이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음식 냄새가 좀 약간 특이한 냄새가 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외국 음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거부를 당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신용회 같은 것도 빌리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외국어로 번역된 표준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해서 뭐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고, 공공기관 방문할 때 그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에게 요건까지 제시할 그런 요구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불편함 느끼시는 경우가 꽤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버티가씨 이런 뭐 불편함을 떠나서 뭐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 피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다면서요? 아, 네. 그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남편이 한국인이고 또 이제 제 아이도 한국인으로 생활하고 있으니까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다닐 때는 아이 행복카드가 있다 보니까 입소 신청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는 외국분들이 순수 외국분들이고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이제 생활하고 계시고 세금도 내고 계시고 직장도 있으신 그런 분들 자녀분들이 한국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입소 신청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국공립은 꿈도 꾸기는 엄청 어렵고요.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 되게 비싼 거 아시잖아요. 근데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이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국에서 반납하고 내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별받고 있다. 이 사람들 자녀분들이. 그래요? 또는 이제 아이들은 이제
외국 분들이 이제 아이를 출산하면 아이 만 3세까지 필수적으로 예방 접종을 또 이제 맞아야 되잖아요. 무료로 해주는데 그거. 네, 그건 무료로 해주잖아요. 네. 근데 외국 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국민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필수 그런 것들 제 주변에 파키스탄인 친구가 자녀 2명 있거든요. 지금 애가 깐난쟁이고 근데 그 친구가 엄청 저한테 하소연하더라고요. 자기는 합법적으로 몇 년 동안 한국에서 직장 다니고 있고 아이들도 이제 보험을 들었는데 내가 왜 예방 접종 돈 드려야 되냐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저는 이제 아직은 정확하게 뭐 상황 사실관계 파악이 안 되지만 네, 맞습니다. 뭔가 분명- 완전히 외국인을 분류돼 가지고 해당 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어른들도 사실 불편한 게 되게 많다면서요, 회장님. 이렇게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제 그 사법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에 정말 외국인들에게 그 한국어로 인한 사각지대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시행하고 있는 법도 잘 모르지만 일단 언어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도 이건 분명히 규범적으로나 굳이 법이 아니어도 어떤 이 부분이 나한테 불리할 이유가 없는데 언어가 안 되어서 사실은 이제 그 불이익을 당하고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물론 이제 선임도 하지요. 그러나 이제 그 변호사 역시도 이제 언어 소통이 안 됨으로 인하여 사실은 좀 제대로 변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네. 사실 저희도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을 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도 이 법적인 거를 다투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죠. 한국어가 서투신 분들이랑 같이 하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당연히 짐작이 가는데 송 대표님 특별히 뭐 어떤 또 유난히 어려워하는 분야가 또 따로 있다면서요? 지금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와가지고 외국인들 임대차 관련 문제가 이제 점점 수면 위로 떠오르고 네. 사실은 그동안에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이분들이 그냥 유야무야 혼자서 사귄 거죠. 예. 근데 이제는 이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이제 저희들 기관에 찾아오는데 참 저희들도 이 고충은 들어는 주지만은 마땅한 해결 방법을 찾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2년 보통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보통 2, 3개월 전에 뭐 제가 이번에는 재계약 안 합니다. 이사를 갑니다. 이게 미리 당연히 이분들도 통보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죠. 근데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 날짜가 딱 됐는데 주인은 나타나지도 않고 돈도 안 내주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한국인이라면은 과연 이렇게 할 것인가? 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네. 그냥 무시해 버린다는 거죠. 저는 이런 점에서 지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그 외국인들을 이주민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네. 사실은 한국 사회에 인프라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많죠. 전국 센터에 지금 217개 센터에 400여 명의 통번역사가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그 통번역사들을 좀 이렇게 활용해서 이들의 좀 불이익을 감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이주민들이 분명히 상당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전화를 해서 통번역사, 자기 나라 통번역사를 찾으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조금이나마 이러한 그 사각지대는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통보역사 말씀하시니까 이제 생각나는데 네. 그 119 긴급 상황 문제. 네네네. 그럴 때는 통번역사를 찾을 여유가 없잖아요. 이거는 정말 진짜 분초를 다투는 그러니까요. 일인데 네. 이제 이번에도 이제 우리 다문화 소통 그 조정위원회에서도 이 건이 올라왔어요. 네. 남양주에서 그 어떤 외국인이 한 분이 위급한 상황이 있어서 이분이 이제 119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택시를 부르는 거야 이분이. 아, 네. 근데 택시 기사가 딱 와서 보니까 너무 중환자니까 예.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와서 그때서 이제 119로 신고해서 병원을 이송했는데 끝내 이분 사망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소방 관계자 119에서 나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증언을 했는데 특별히 전담 인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비콜이라든가
뭐 이런 또 관광 통역하는 곳에서 이렇게 삼자 통화로 이렇게 해서 콜을 받는다 이렇게 콜센터, 예. 네, 막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러더라고요. 예. 근데 외국인이 그렇게까지 하긴 힘들죠. 급한데. 사실 이제 이 행정 서비스 신회장님 지적하신 분도 있고 뭐 1345 콜센터 통역 서비스 같은 게 있긴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119처럼 긴급한 상황 네. 그리고 행정이나 법률처럼 이렇게 좀 복잡한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부분에는 따로 좀 특화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양호치 선생님 이게 그렇게 이게 언어로 인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한데 또 이게 다른 어떤 특별하게 좀 불편함을 겪은 사례가 있으시다면서요, 친구분들이? 아, 네. 운전면허에 관한 불만이 운전면허? 예, 예. 시험 따는 문제인데요. 그 캄보디아에서 온 친구가 하루에 2시간씩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예. 그 캄보디아어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아, 면허 시험 자체를 못 치르는 거예요? 필기 시험 언어에서 오. 캄보디아가 빠져 있었대요. 오. 그래서 결국 그거를 포기했어요. 근데 아까 일요일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예. 일본에 갔던 경우에는 좀 요코하마나 오사카 그런 큰 도시에서는 24시간 5개국어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뭐 중국어, 포르투갈어, 그리고 한국어, 예. 그리고 스페인어, 그리고 그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데는 좀 우리도 좀 참고를 그러니까 일반 콜센터와는 다르게 긴급한 전화도 열어둬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좀 네. 캄보디아어로 운전면허 뭐 네. 못 보고 시험 자체를 못 아, 보게 네네. 되셨다고 하는데 이거 외국인 분들도 자동차 지금은 많이들 이용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부터 씨. 그쵸. 저도 얼마 전에 그 경찰 공무원 시험 보고 싶었는데 저 운전면허증 없다는 이유로 탈락이 됐어요. 아쉽게도. 어쨌든 네, 운전면허증이 진짜 필수인 것 같은데 저야 뭐 한국어로 봐도 되긴 하는데 캄보디아 분 같은 경우는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국내 거주하고 계시는 외국인들 수가 엄청 늘어나고 있잖아요. 해마다 계속. 근데 필기시험에는 외국어가 지원된 거는 1990년대부터이고요. 처음에는 영어와 그리고 중국어 점차 이제 2010년에는 10개 언어까지 확대가 되었었는데 네, 그런데 지난해 8월부터 3개 언어만 남고 나머지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이 되었던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 네, 네. 네, 10개였는데 그것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3개 언어만 빼놓고요. 근데 동남아시아권 4개 언어 모두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 캄보디아 친구 같은 경우는 빠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2017년엔 7,000명 정도 그 응시자 수가 7,000명 정도였대요. 근데 이러한 이제 언어 빠짐으로 인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라든지 일들에 있어서 그 방해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물론 모든 것이 세금과 관련되긴 하지만 필요할 때는 세금을 이러한 것을 그러게요. 우리 그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거 꼭 왜 빼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정말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껴야 될 때 아껴야 맞아요. 되는데 면허 시험 10개 국어로 보고 있다가 갑자기 3개 국어로 줄여버리면 나머지 7개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어떡하지? 한국에서 생활하지 말라는 얘기처럼 요즘은 이제 꼭 차가 필요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하다못해 제 주변에도 사실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증으로 아이고. 자동차를 몰고 있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큰일 난 거. 정말 많습니다. 버티가시가 위험한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은 예. 정말 법적으로 위험한 처지에 있기 예, 때문에 맞아요. 정말 만류를 하고 싶지만 또 그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예. 국가가 정부가 나서서 또 그리고 빨리 좀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좀 전에 통번역사 배치라든가 이런 문제 보면은 뭐 운전면허 시험장뿐만 아니라 각 공공기관에 예를 들어서 뭐 119라든가 또 특히 병원의 응급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중국 분들이 70만 명이 한국에 와 있지 않습니까? 거의 네. 거의 뭐 우리 동포분들 포함하면 100만 명 가까이 돼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베트남이 20만 명 거의 태국도 2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우즈베키스탄하고 이제 러시아 언어권에 있으신 분들 중앙아시아 네. 6개국을 포함하면은 그분들도 10만 명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제 몽골이나 캄보디아나 4만 명 이상 되는 국가들은 이제는
최소한으로 이런 긴급을 요하는 국가 공공기관의 행정 서비스에는 이제는 전담 인력을 둬야 된다. 이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진짜.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네. 뭐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없어 있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근데 신 회장님 이제 네. 이런 어떤 것들이 목소리들이 그래도 우리 정부도 좀 듣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네. 움직임도 있는데 원스톱 서비스 뭐 네, 이런 네. 거를 좀 추진한다면서요. 이제 한 3년 전부터 이제 행안부와 법무부와 또 여가부, 이제 고용노동부가 예. 이제 일원화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다문화 플러스 센터라는 것을 이제 지금 세워서 몇 군데 운영이 되고 있긴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운영을 하다가 사실은 어떤 지금 어려움이 발생해서인지 또 이제 소강 상태에 있기는 아, 해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우리 그 어쨌든 생산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민들이 지금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들에게 정말 가장 기본으로 해야 될 것들은 그 산업 고용을 처음에 할 때부터 정말 어려울 때는 119라든가 어떤 그 폭력이나 이런 게 발생할 때는 112라든가 그래서 적어도 긴급 할 때 그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교육만큼은 기본적으로 좀 그들에게 이제 교육을 통해서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생존하고 직결된 거잖아요. 어떤 위험한 일이 있었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119 이용조차도 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그거는 좀 많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거죠. 그래도 뭐 정부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그나마 네.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가 생겨서 예. 이제 우리 부처가 서로 협업하는 이제 이 행정 조직이 생겼다는 거죠, 처음으로. 근데 이제 이게 뭐 앞으로 이제 시행을 해오면서 이제 아마 그 장단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외국인들이 이용하기에도 아직 그 홍보도 아주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경기도를 비롯해서 이제 전국에 여러 군데가 지금 이제 다문화 플러스 센터가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 외국인들이 자꾸 이용해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또 더 많이 이렇게 발견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다문화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네. 무슨 일이 있으면은 다문화 플러스 센터에 가서 일단 상담해보고 안 되는 네. 부분이 있으면은 또 보완할 수 있도록 네. 적극적으로 얘기해 예, 주셔야. 그렇죠. 맞아요. 이런 다문화 이주민 플러스 센터라는 이런 센터가 생겨서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앞으로 더 커지고 많은 수요자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용하는 분들 많이 생겼으면 좋겠지만 다만 우리 정부는 뭔가 잘 해내다가 갑자기 예산을 주려고 할 때 다문화부터 가로채는 그런 단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만 좀 주의 좀 했으면 좋겠네요. 어쩌면 이제 약자 사회적 배려가 더 필요한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그 다음 일을 해야 되는데 어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손길을 끊는 것은 좀 없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뭐 다문화 플러스 센터가 잘 운영이 되거나 아니면 긴급 구조 센터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게 딱 직접적으로 관할하는 정부 기관이 있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예전부터 맞아요. 좀 사람들은 높아요. 그래요. 예. 국민이 우선이지 다문화를 국민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 선주민이 우선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남은 무슨 돈이 그렇게 남아 돈이야라든지 이러한 인식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송 대표님 네. 사실은 남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은. 이제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름을 어떻게 붙이건 뭐 이민청이 됐건 외국인청이 됐건 사실 외국인청이라는 이름은 저는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빨리 만들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거 이민자 정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는 벌써 뭐 몇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서는 사회통합 발전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그 외국인들에 대한 정책을 일원화하자.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했는데 사회통합 발전기금이 뭐냐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뭐 체류 연장 등록 또 각종 이렇게 그 뭐 벌금이나 과태료 이러한 것들이 연간 납부하는 금액이 거의 1,500억이 넘습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요자 그 원칙에 따라서 부담 원칙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 발전 기금을 만들자. 예. 이 금액으로. 그래서 이 금액으로 외국인 지원 모든 각종 행정을 펼치다가 부족하면은 또 그 수수료를 좀 올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쨌든 국민의 세금과 국민에게 어제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으로 하자. 그렇게 했는데 이거 벌써 3년째 지금 그 법을 제정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국회에서 지금 무산되고 하는 중입니다. 네, 정말. 이런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는 또 신회장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참 많으시죠. 이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예. 매우 이제 갑갑함이 좀 있지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 지금 사회 자체가 다문화 사회로 상당히 급격하게 지금 발전을 이루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버트갈 씨가 외국인으로서 아까 느낌을 얘기했잖아요. 뭔가 되는 듯 하다가 또 가장 돌아가고. 먼저 감소되는 것이 우리 다문화 정책에 대한 그런 예산이더라 하는데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진국을 보면은 이제 외국인 청에서 난민청으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뀌어 갔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도 사실은 바람직한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출입국 관리 외국인 사무소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출입국 외국인 청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명칭이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로 명칭 변경을 이제 법무부가 일단은 했고요. 옛날에는 출입국 관리 사무실을 쓰는데 네. 지금은 외국인 청. 네. 네, 지금 외국인 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귀화자들도 이제 포함한 이제 정책이 우리는 이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현재 지금 부족하다라는 말로 표현이 안 될 만큼 아직 이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 인프라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슬이 서말인데 꿰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민간 기구에서 오히려 더 이렇게 신 회장도 계시고 송 대표님께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정부가 그런 부분들 이제 잘 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 센터가 꼭 필요하다 이런 네.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야마구치 선생님은 이제 20년째 한국 생활하시면서 많은 외국인 분들, 이주민 분들이 됐건 아니면 그냥 잠시 머무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 포함해서 행정에 관한 목소리들 많이 지적들 하죠. 예, 근데 많이 개선되기는 됐어요. 근데 아직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운전면허증도 원래 자기 나라 거를 이렇게 바꿔 놓으면 기한이 있는데 짧은 기한이었어요. 한 3년인가 맡겨놓고 또 그거를 잊어버리고 안 가져가면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 말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우리가 서울시 외국인 주민대표자 회의에서 제안해가지고요. 그 기한이 1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한해서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외국인 주민청이라든가 그런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더 좋고 그리고 법적인 내용들이 법적으로 많이 자꾸 바뀌잖아요. 예. 그런 내용을 다 알리는 여러 가지 외국인을 위한 공공 서비스를 전부 다 모은 그런 웹사이트가 있으면 누구나 들어가서 그럼 법적으로 바뀐 거를 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관련 외국인이나 이주민 이런 분들 관련 법률들만 좀 정리를 해도 물론 당연히 여러 가지 언어로 이렇게 해놓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의견을 주신 김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 개선해야 될 부분들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꼭 이런 부분 하나 좀 행정 서비스에 관한 대안 이거 좀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 그런 거를 좀 한 가지씩 얘기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신 회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제 외국인으로 한국에 와서 사시면서 어쨌든 자신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는 우리 이제 같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력이 부족하다, 또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어렵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주요 문제로 이제 대두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통번역사가 전국에 이제 한 400여 명이 넘게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구조와 체계화를 시켜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인프라를 구조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먼저 예산을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통번역사 두었을 때에 저들에게 기초 인건비를 지금 이제 책정해서 준다.
그러면 160만 원어치 일을 하느냐? 일을 하지 않는다. 다만 외국인을 우대해서 월급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 구조를 만들면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라든가 각 구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어떤 행정 서비스가 필요해서 오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인프라로도 정말로 전화라든가 각종 뭐 이렇게 내시라든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체계를 갖춰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저 역시도 그 역시 교육과 홍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조금 그 좀 관심을 가지면은 예. 그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는 고용 허가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교육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우리 한국에 대한 기초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물에다 직접적인 교육으로 얼마든지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고 또 이제 우리 중국 동포분들이라든가 고려인 동포분들 결혼 이주 여성분들은 또 조기 적용 프로그램이라는 것으로 이제 법무부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또 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외국인들은 항만이나 공항에서 입국 초기에 그 홍보물로 아주 그 인쇄를 해서 이래 우리나라의 뭐 기초법을 이러이러한 법을 뭐 만약에 어겼을 경우에는 뭐 과태료나 벌금이 얼마 이렇게 이제 납부하게 된다. 이런 것을 좀 외국인들에게 좀 각인을 시켜주면은 이제 점차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의식이 좀 바뀌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만들 때도요, 좀 막 너무 어렵고 막 그냥 딱딱하게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 전형적으로 예를 들어서 국가별로 뭐 중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주로 잘 모르시더라. 아니면 뭐 베트남에서 분들은 이런 걸 잘 모르시더라. 이런 걸 또 취업하면 이제는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좀 편하게 잘 풀어서 그 각 지역에 맞춰서 해주는 정도 서비스는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잘 안 되나 봐요. 네, 그 예로요. 저는 LA 그 교민들을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지금 성숙한 사회를 이루고 사는 것은 그 사회가 우리 그 교민들을 수용하면서 그러한 그 법 체계들을 아주 쉽게 설명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여기를 이용하고 그랬을 때 우리 한국인 중에 한 분 이런 말씀하세요. 어머, 우리한테도 이런 혜택을 줘? 너무나 좋은 나라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가장 어찌 보면은 그 1차 산업 현장이고 우리는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즐거운 것은 내가 한 사람의 그 사람으로서 인권을 존중받는다는 이제 그런 느낌이 즐거웠고 그 LA에서의 교민타운을 한인의 교민타운을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결속력이라고 합니다. 저런 얘기들이 우리 이주민 분들에게서도 나와야 되는데 네. 버티가 씨 그러시면 오늘 행정 전공자로서 예. 여러 가지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당장 또 급한 대안 뭐 이런 거를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하나 얘기해 주세요. 아까 회장님께서도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공감하고요. 예를 들면 지금 한국에서는 왜 해외에서 고용 노동 그 고용 인력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대한 기초 개념을 자기 나라에서부터 각인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교육 같은 걸 받았으면 좋겠고 몽골에서 근로자들이 어떻게 오냐면 사전교육 같은 게 있어요. 4시간 정도 이수를 하면 끝나거든요. 한국 이 큰 대한민국에 대해서 4시간 안에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들으면 거의 인사말 인사할 때 인사 방법 이 정도만 해주는 거지 생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어떻고 이런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교육 기간 늘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국가 그 오기 전에 이제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예를 들면 은행에서 쓰는 통장과 카드를 많이 발급해 주더라고요. 예. 정부하고 은행이 손을 잡아가지고 협력을 하는 거잖아요. 이의 경우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그 카드를 쓰는 방법, 통장 쓰는 방법 이런 것도 모르고 뒷처리를 저도 은행에서 가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한테 되게 이상한 소리를 해요.
후불용 교통카드 개념을 모르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 예. 왜 내 돈이 어디를 갔냐고 계속 저한테 이런 컴플레인이 와요. 근데 어떻게 보면 몽골에는 후불용 교통카드 개념이 없잖아요. 그런데 캄보디아라든지 네팔이라든지 비슷한 모르는 개념들이 많을 거라고요. 그러게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국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런 법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예. 며칠 동안 오기 전에 오기 미리. 전에 사전 교육을 사실 미리 와본 네. 선배들이 겪는 불편함이라는 걸 맞아요. 정리를 하면 뭐 네.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쵸. 또 꼭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도 같다라는 생각도 돼. 혹시 야마구치 선생님도 뭐 네. 추가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문화 가정 지원 센터가 있긴 있는데요. 뭐 수용하는 인원수가 제한돼 있고요. 그리고 조기 입국자나 몇 년만 몇 년 언제 얼마 안 되는 그런 사람 대상으로 뭐 언어나 그런 걸 하는데요. 좀 2년 미만. 인원수가 좀 많이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그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역별로 관리가 잘 되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센터 있잖아요. 그 돈삼소 같은 거 말을 하자면 그런 데서 조금 문을 열고 그런 분들 찾아올 수 있는 뭔가 방법을 구성하고요. 지역 주민들이랑 어울려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그럼 생활화되면 그게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거기서 또 이 언어라면 누가 할 수 있다 이런 정보가 다 있으면 좀 가까이 있는 분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예. 사실 이렇게 좋은 말씀들, 좋은 얘기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네 분 모시고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이 관계 부처에서 꼭 귀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죠. 제 아무리 좋은 서비스와 제도라고 하더라도 이를 국민들과 연계하지 못해서 뿔뿔이 흩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현재 내국인들이 그러듯이 온라인으로 한번 접속만 하면 뭐 관련된 내용들이 자동으로 연계된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도 있고 또 한 장소에서 고민하던 여러 가지 문제가 일시에 해결되는 것, 이게 이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서비스 아닐까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고려해야 할 것도 많지만 미흡한 법령과 제약을 돌아보고 이주민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보다 세밀한 제도를 보완해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 내린 다문화에 대해 진짜 도움이 되는 행동을 시작해야 할 때죠.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